부산 영도구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김서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29살의 계약직 물류사무원, 매달 월세와 카드값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젊은 여자. 항만 근처 작은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처 전화를 받고 출고 서류를 정리하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을 믿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해 초여름 서윤의 삶을 가장 무겁게 누르고 있던 것은 회사도, 돈도, 미래도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다. 외할아버지 김대환이었다. 김대환은 영도에서 오래 산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부산항 주변의 정비소와 작은 공장에서 이름난 기술자였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그런 이야기는 거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저 오래된 집에 혼자 사는 노인, 고집이 세고 말수가 적은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만 불렸다. 서울로 올라간 큰아들은 사업을 핑계로 연락이 뜸했고 인천에 사는 둘째 딸은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 이야기를 앞세웠으며 대구에 자리 잡은 친척들은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 모두가 바쁘다고 했다. 모두가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윤이 보기에는 그 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하나였다. 아무도 더 이상 김대환이라는 사람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외할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같은 말투를 썼다. 쓸데없는 기계만 만지다가 인생을 허비한 사람, 돈 되는 일은 하나도 못한 사람, 늙어서도 자존심만 남은 사람. 누군가는 그가 평생 낡은 공구와 자동차 부품을 끌어안고 살았다고 비웃었고 누군가는 그 고집 때문에 가족이 고생했다고 말했다. 더 심한 말도 있었다. 이제 남은 것도 없는 노인을 왜 그렇게 신경 쓰느냐는 말, 오래된 집 한 채 말고는 정리할 가치도 없다는 말, 병원비를 더 들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었다. 서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다. 그녀에게 김대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일 때문에 늘 늦게 들어오던 날들 속에서 그녀를 기다려준 사람은 외할아버지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서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던 사람도 누구도 관심 두지 않던 그녀의 작은 성적표와 그림 숙제를 오래 바라봐 주던 사람도 그였다.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서윤은 늘 알고 있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지나쳐도 외할아버지만은 그녀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김대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환이라고 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요양병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서윤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자신이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집에는 그의 시간, 그의 습관, 그의 침묵이 남아 있었다. 다른 가족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한 현실은 결국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에 가까웠다. 결국 서윤은 퇴근 후마다 병원과 영도 집을 오가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고 월급은 빠듯했으며 몸과 마음은 점점 달아갔다. 그래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외할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비 명세서가 쌓일 때마다 숨이 막혔고 가족단체 채팅방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더 큰 상처가 돌아왔다. 누구는 이번 달 사정이 어렵다고 했고 누구는 나중에 정산하자고 했으며 누구는 아예 답하지 않았다. 답이 온다 해도 그 속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있었다. 서윤은 그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차갑게 변할 수 있는지 알았다. 피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이 곁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성씨를 쓰고 같은 제사상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라도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이 귀찮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너무 쉽게 벗겨졌다. 외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 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서운함을 크게 말하지 않았다. 누가 오지 않아도 묻지 않았고 연락이 끊겨도 따지지 않았다. 다만 서윤이 병실에 있을 때만 아주 오래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 침묵 안에는 고마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말로 다 하지 못한 세월도 있었다. 서유는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초라하게 흘러가도록 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가난하게 늙었을지 몰라도 하찮은 사람은 아니었다. 낡은 점퍼와 오래된 모자,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산업화의 거친 물결 속에서 일했고 부산항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손끝의 기술로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나이가 든 사람의 과거를 쉽게 지워버렸다. 지금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지금 힘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지금 말이 적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으로 단정했다. 가족들은 김대환을 그렇게 단정했다. 서유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와 함께한 날은 비가 오기 전처럼 습하고 무거운 아침이었다. 병원에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했다. 서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매일 조금씩 이별을 연습해온 기분이었다. 그래도 실제 이별은 준비라는 말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은 남겨진 사람의 시간까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었다.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큰 말을 남기지 않았다. 원망도 없었고 부탁도 없었고 누구를 부르라는 말도 없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더 깊은 유언처럼 느껴졌다. 평생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모습. 세상은 그를 오해했고 가족은 그를 가볍게 여겼지만 그는 끝내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서유는 그 점이 가장 슬펐다. 누군가는 끝까지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나기도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이 그를 충분히 알아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김대환이 세상을 떠난 뒤 병실 안의 모든 소리는 갑자기 멀어졌다. 서윤에게 남은 것은 행정 절차와 비용, 장례 준비와 연락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이었다. 슬픔에 머물 틈도 없이 현실이 밀려왔다. 병원 원무과, 장례식장, 사망진단서, 화장장 예약, 빈소 비용. 모든 것이 돈과 서류로 연결되어 있었다. 누군가 함께 있어 주었다면 조금은 덜 무거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가족들은 여전히 멀리 있었다. 몇몇은 형식적인 위로만 보냈고 몇몇은 장례 규모를 줄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서유는 그 순간 분명히 알았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길도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억울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냈다 해도 자신만은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이웃이었고 한때 자신의 기술과 자존심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가장 오래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었다. 부산의 낡은 병원 기록 속에서 김대환의 이름은 그저 한 명의 사망자로 남게 될지 몰랐다. 가족들에게 그는 빨리 정리해야 할 의무였을지 몰랐다. 하지만 김서윤에게 그는 삶의 뿌리였다. 그리고 그 뿌리가 끊어진 그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외할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것은 오래된 집과 빛처럼 보이는 장례비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하찮게 여긴 그 남자의 삶 속에는 아직 누구도 열어보지 못한 비밀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김대환의 장례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장례는 보통 사흘 동안 이어지는 절차였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고 발인을 준비하고 화장을 예약하고 납골당이나 추모공원까지 정해야 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어야 했지만 서윤에게 그 사흘은 슬픔보다 먼저 돈과 책임이 몰려드는 시간이었다. 장례식장 직원은 필요한 항목들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서윤은 그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가진 돈을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다. 빈소 사용료, 장례용품, 입관 비용, 화장 비용, 이동 차량, 식사비, 재래 준비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변했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조차 견적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서유는 처음부터 큰 장례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외할아버지가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떠나기를 바랐다. 살아있는 동안 가족에게 충분히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마지막만큼은 초라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바람조차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계약직 월급으로 버텨온 통장에는 여유가 없었다.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외할아버지 집을 오가며 들어간 교통비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잔고는 위험한 수준이었다. 장례식장에서는 당장 결제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었고 서유는 결국 몇 년 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야 했다. 그 돈은 원래 서울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전세 보증금의 일부라도 만들기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미래를 버리고 현재의 예의를 지키는 선택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에게 연락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서유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아무리 멀어졌어도 최소한 마지막 책임만큼은 함께 나누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다. 서울에 사는 큰외삼촌은 회사 일이 바빠 부산까지 내려가기 어렵다고 했다. 인천에 있는 이모는 아이 학원비와 대출 이자를 말하며 이번 달은 도저히 여유가 없다고 했다. 대구에 사는 친척은 장례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간단히 정리하라는 말부터 꺼냈다. 몇몇은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장례비를 왜 혼자 먼저 결정했느냐며 나중에 상속 문제와 함께 따져보자는 식으로 말했다. 그 말들이 서윤을 더 깊이 찔렀다. 외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돌봄이 필요할 때도 누구도 시간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장례비를 나누자는 말에는 계산이 먼저였고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에는 모두가 갑자기 현실적이 되었다. 그들은 외할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보다 손해를 먼저 따졌다. 누군가는 굳이 좋은 장례식장을 쓸 필요가 있었느냐고 했고 누군가는 돌아가신 분은 이미 모른다며 돈을 아끼는 게 맞다고 했다. 심지어 한 친척은 외할아버지가 평생 가족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을 남겼다. 서유는 그 말을 오래 잊지 못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마지막에는 가족에게조차 가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외할아버지는 화려한 재산을 남기지 못했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었다. 서유는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의 학예회에 조용히 와 있었던 사람, 부모의 부부싸움이 길어지던 밤에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던 사람, 명절마다 남들이 남긴 음식보다 먼저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던 사람. 그 기억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빈손은 조촐했다. 서윤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였지만 그녀는 향과 국화, 영정사진만큼은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다. 영정사진 속 김대화는 오래전 찍힌 사진보다 조금 더 늙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서윤에게는 그것이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꾸며진 성공의 얼굴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틴 사람의 얼굴이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가족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졌다. 빈소 앞에 놓인 조화도 몇 개 되지 않았고 방명록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천천히 채워졌다. 대부분은 동네 이웃이거나 예전에 외할아버지와 일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짧은 기억들은 서윤에게 가족의 긴 침묵보다 훨씬 따뜻했다. 한 노인은 예전에 태풍이 왔을 때 외할아버지가 밤늦게까지 동네 발전기를 손봐준 일을 말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고장났을 때 돈을 거의 받지 않고 고쳐주었다고 했다. 한 남자는 오래전 아버지의 낡은 트럭을 살려준 덕분에 한동안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말들은 대단한 업적처럼 포장되지 않았지만 서윤에게는 외할아버지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언처럼 들렸다. 그러나 정작 가족은 오지 않았다. 발인 날짜와 시간을 다시 알렸지만 누구도 확답하지 않았다.
어떤 친척은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교통편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나중에 부산에 내려가 집 정리할 때 보자고 했다. 집 정리라는 말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나왔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오래된 집, 토지, 등기부등본, 상속분 같은 단어를 꺼냈다. 서유는 그때 깨달았다. 그들에게 외할아버지의 죽음은 애도의 시간이 아니라 정산의 시작이었다. 발인 날, 서유는 혼자 모든 절차를 마주해야 했다. 장례식장의 익숙한 진행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사람의 마지막이 너무도 규칙적이고 빠르게 흘러갔다. 정해진 시간에 이동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인사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화장장으로 향했다. 서유는 그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누군가가 대신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족의 자리가 비어있는 만큼 그녀는 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대환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 적어도 한 사람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화장이 끝난 뒤 유골함은 부산 기장 쪽의 한 추모공원에 모셔졌다. 처음부터 큰 납골당을 선택할 돈은 없었다. 서윤이 고른 자리는 비싸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중요한 것은 장소의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그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마음과 현실은 자주 충돌했다. 결제해야 할 금액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보였다. 앞으로 몇 달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다. 회사에서는 장례로 인한 결근을 길게 이해해줄 분위기도 아니었다. 서유는 장례가 끝났다는 사실이 곧 슬픔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오히려 진짜 고독은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시작되었다. 가족들은 장례가 끝나자 더 노골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다. 위로가 아니라 정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외할아버지 집은 오래되었으니 빨리 비우는 편이 낫다. 영도도 재개발 이야기가 있으니 지금 팔면 나쁘지 않다. 혼자 감정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모두에게 손해다. 이런 말들이 이어졌다. 그들은 서윤이 장례비를 대부분 냈다는 사실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혼자 결정한 비용이니 알아서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도 집과 남은 물건에 대해서는 공동의 권리를 주장했다. 서윤은 그들의 태도 속에서 외할아버지가 왜 말년에 더 침묵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약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너무 오래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랐다. 가족에게 이해받으려는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조용한 단념. 서윤은 그 단념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그가 마지막까지 아무 말 없이 견뎠다면 이제는 자신이 그의 삶을 함부로 정리당하지 않게 지켜야 했다. 장례식 이후 서윤은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기 전부터 그곳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살던 방, 오래된 서류, 손때 묻은 물건들, 그리고 가족들이 빨리 처분하자고 재촉하는 그 집 전체가 이제 그녀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되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마지막까지 외할아버지를 사람답게 보내준 사람이 자신이었다면 그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가족들의 말 또한 자신이 막아야 했다. 서유는 그때 아직 몰랐다. 가족들이 그토록 빨리 팔아치우고 싶어 한 낡은 집 안에 그들이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있다는 것을. 장례비 몇 푼도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곧 그 집을 두고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외할아버지 김대환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반전은 이제 막 그녀의 삶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김서윤의 일상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사흘의 장례 휴가가 끝났으니 출근 일정을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가 왔고 카드사에서는 다음 결제 예정 금액을 알리는 알림이 울렸으며 가족단체 채팅방에는 외할아버지의 집을 언제 비울 수 있느냐는 말이 올라왔다. 누군가의 죽음 뒤에 남는 현실은 생각보다 빨랐다.
슬픔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세상은 정리와 계산을 요구했다. 서유는 영도에 있는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집은 오래된 주택가 안에서도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머문 곳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풍경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다. 집안에 남겨진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해야 했고 전기와 수도 요금, 재산세 고지서, 오래된 보험 서류까지 모두 살펴봐야 했다. 가족들은 집이 낡았다는 이유로 빨리 처분하자고 했지만 서윤에게 그 집은 부동산이 아니었다. 외할아버지 김대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삶의 자리였다. 처음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서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래된 밥그릇 하나, 낡은 작업복 한 벌, 날짜가 오래 지난 약봉투 하나에도 외할아버지의 시간이 묻어 있었다. 가족들이 보기에는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끝날 물건들이었지만 서윤에게는 그렇게 쉽게 사라져도 되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물건을 정리한다기보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읽고 있었다. 거실에는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작은 탁자와 낡은 라디오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라디오는 오래된 트로트 방송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고 옆에는 돋보기와 신문 스크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신문 스크랩에는 부산항 재개발, 조선업 경기, 자동차 산업 변화 같은 기사들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 순간 문득 이상하다고 느꼈다. 가족들이 말하던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고집불통 노인이었다면 왜 그는 이렇게 꾸준히 산업과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을까? 그 질문은 작지만 선명한 균열처럼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주방에는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필요한 만큼만 노인 식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반찬통, 가지런히 정리된 양념병들. 외할아버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허술하게 살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끝까지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서윤은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 아팠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그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낡은 집과 초라한 물건만 보았을 뿐이었다. 안방을 정리할 때는 더 오래 걸렸다. 장롱 안에는 오래된 양복 한 벌과 작업복 여러 벌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양복은 몇 번 입지 않은 듯 보관되어 있었고 작업복은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다. 주머니마다 작은 메모지, 볼펜, 낡은 영수증이 남아 있었다. 세탁소 영수증, 부품가게 명함, 부산 진구의 오래된 공구상 연락처, 울산의 한 정비업체 전화번호. 하나하나가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모두 외할아버지가 살아온 방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윤은 문득 가족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쓸데없는 것만 끌어안고 살다가 아무것도 못 남긴 사람. 그 말은 이제 조금씩 거짓처럼 느껴졌다. 외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알아볼 마음이 없는 것을 남긴 것인지도 몰랐다. 그 생각은 서윤에게 묘한 분노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크게 터뜨리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외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가 왜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숨긴 채 떠났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다. 정리는 하루 만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 서윤은 회사에 최소한의 휴가를 더 신청했고 남은 시간마다 외할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다.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집을 비우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감정적으로 굴면 정리만 늦어진다. 어차피 팔집인데 물건 하나하나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이어졌다. 그 말들은 모두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지만 서윤에게는 외할아버지를 두 번째로 지우라는 압박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가장 늦게 들어간 곳은 작은 방이었다.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서재라고 부르던 방이었다. 가족들은 그 방을 두고 고물방이라고 했다. 낡은 책, 종이 뭉치, 공구상자, 오래된 기계 부품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아무렇게나 쌓인 잡동사니가 아니었다. 책들은 분야별로 나뉘어 있었고 공구는 크기와 용도에 따라 정리되어 있었으며
서류는 날짜 순으로 묶여 있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신중하게 관리한 흔적이었다. 책장에는 자동차 정비, 기계 설계, 금속 가공, 산업 안전, 일본어 기술 매뉴얼, 영어 자동차 잡지까지 꽂혀 있었다. 어떤 책은 1970년대에 나온 것이었고 어떤 책은 2000년대 이후의 최신 기술 흐름을 다룬 것이었다. 서유는 그 책들을 보며 외할아버지가 늙은 뒤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비웃던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조용히 시대를 따라가고 있었다. 책을 꺼내보자 곳곳에 밑줄과 메모가 있었다. 글씨는 젊은 시절에는 강하고 반듯했고 나중으로 갈수록 조금씩 흔들렸다. 그러나 내용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연비, 엔진 출력, 부품 호환성, 수입 차량의 구조적 특징, 보관 환경에 따른 부식 가능성 같은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서유는 자동차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다. 외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오래 연구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생애와 깊이 연결된 일이었다. 책상 서랍 안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나왔다. 두꺼운 노트 몇 권, 낡은 사진 봉투, 오래된 편지 묶음, 정비소 명함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노트에는 복잡한 도면과 계산식, 부품 번호, 날짜별 기록이 적혀 있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부산항 제5부두, 감천항 창고, 울산 공업단지 같은 지명이 등장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외국 자동차 회사 이름과 모델명이 적혀 있었다. 램보어기니, 퍼라리, 마저라디, 포어시 같은 이름들이 연달아 나왔다. 서유는 그 이름들을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평범한 노인의 낡은 취미장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사진 봉투 안에는 외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들어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김대환, 낯선 외국인들과 함께 찍힌 단체 사진, 부산항 근처 창고 앞에서 찍힌 사진, 오래된 자동차 옆에 서 있는 모습. 사진 속의 그는 서윤이 알던 조용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기술자처럼 보였다. 그 얼굴은 가족들이 말하던 실패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시대를 통과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다. 편지들은 더 깊은 흔적을 남겼다. 어떤 편지는 일본에서 온 것이었고 어떤 것은 영어로 쓰여 있었다. 서유는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번역 앱을 사용해 대략적인 의미를 확인했다. 편지들은 감사와 존중으로 가득했다. 한 사람은 김대환의 정확한 수리 덕분에 중요한 차량을 살릴 수 있었다고 적었고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정직함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어떤 편지는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제안처럼 보였다. 서유는 한 장 한 장을 확인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가족들은 무엇을 보고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판단했던 것일까?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말년에 병든 몸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의 인생 전체를 실패라고 부른 것일까? 서유는 그 질문 앞에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들은 외할아버지를 몰랐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우스운 삶으로 만들어 버렸을 뿐이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오래된 배지 몇 개와 금속 열쇠고리, 그리고 손바닥만 한 메달이 들어 있었다. 메달에는 어느 정비기술 경연 대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날짜는 1980년대 초반이었다. 서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 외할아버지는 이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그 사실은 그녀에게 이상한 위로와 슬픔을 동시에 주었다. 인정받았던 사람이 왜 가족 안에서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을까? 한때 빛났던 사람은 왜 노년의 가난 때문에 조롱받아야 했을까? 정리가 진행될수록 집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러냈다. 서유는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며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외할아버지의 삶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노트와 편지, 사진과 메달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집 뒤편에 붙어있는 오래된 지였다. 어린 시절부터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곳,
가족들조차 관심 없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던 곳, 외할아버지가 끝까지 열쇠를 따로 관리하던 곳이었다. 서유는 그 문을 떠올릴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을 느꼈다. 어릴 때 그녀는 외할아버지가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궁금해했다. 안에서는 기계 냄새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는 늘 밤늦게까지 그 안에서 무언가를 살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공간을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는 단지 낡은 공구와 고장난 부품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곳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깊은 비밀을 품은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서유는 정리한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따로 놓았다. 편지, 노트, 사진, 메달, 명함, 기술 서적 몇 권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가족들이 말하는 잡동사니 속에 섞어 버릴 수 없었다. 이것들은 김대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증명하는 조각들이었다.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조각들은 충분히 강했다. 그는 무능한 노인이 아니었다. 고집만 남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기술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끝까지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 서유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조롱들이 조금씩 힘을 잃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질문이 생겼다. 외할아버지는 왜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 왜 가족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은 채 떠났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지를 잠가 두었을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집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의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할아버지가 남긴 긴 편지처럼 느껴졌다. 방마다 한 문장씩, 물건마다 한 단어씩, 서랍마다 아직 읽히지 않은 문장이 들어 있었다. 서유는 이제 그 편지를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이 빨리 팔아치우고 싶어하는 이 낡은 집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집 뒤편에 잠긴 지는 여전히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유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외할아버지 김대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김서유는 외할아버지 김대환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품을 정리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책상 서랍에서 나온 노트와 편지, 오래된 사진과 금속 열쇠고리는 우연히 남겨진 물건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순서를 숨겨둔 단서처럼 서로 이어져 있었다. 가족들이 말하던 낡은 잡동사니가 아니었다. 외할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삶의 한 부분이 그 안에 있었다. 서유는 노트들을 날짜 순으로 나누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글씨체는 세월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지만 기록의 방식은 놀라울 만큼 일정했다. 날짜, 차량 모델명, 부품 번호, 수리 상태, 보관 위치, 관련 인물, 비용 내역, 주의할 점,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기억을 믿지 않고 기록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다. 모든 것은 치밀했고 감정적인 표현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건조한 문장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강한 애정이 느껴졌다. 그는 단순히 기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것들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사람이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엔진, 셰시, 보관, 부식, 원형 유지, 그리고 항만이었다. 부산항, 감천항, 용당동 창고, 울산공업단지, 사상구 부품상가 같은 지명도 반복되었다. 서유는 이 지명들이 외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따라가는 지도처럼 느껴졌다. 김대환은 영도 작은 집안에만 갇혀 살던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산업이 움직이던 곳, 배와 화물이 오가던 곳, 외국 기술과 한국의 손기술이 맞닿던 곳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시절의 부산은 지금처럼 관광지와 카페, 거리로만 설명되는 도시가 아니었다.
항만과 정비소, 공장과 부두 노동자들의 시간이 섞인 곳이었다. 외할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 속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편지 묶음은 더 선명한 증거였다. 서유는 번역 앱과 사전을 함께 사용하며 한 장씩 내용을 확인했다. 일본에서 온 편지는 김대환의 정비 실력과 신중함을 칭찬하고 있었다. 어떤 일본인 엔지니어는 그가 오래된 유럽 차량의 문제를 정확히 찾아낸 덕분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썼다. 영어 편지 중 하나는 이탈리아 출신 자동차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보낸 것이었다. 문장은 오래되었고 일부는 흐릿했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김대환이 단순한 동네 정비사가 아니라 희귀 차량을 다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술자였다는 사실이었다. 서유는 그 내용을 확인할수록 마음이 조여왔다. 가족들은 외할아버지가 평생 고물만 만졌다고 했다. 하지만 편지 속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다. 그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다시 만나기를 바랐고 그의 판단을 신뢰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르게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서윤에게는 충격이었다. 같은 김대환을 두고 가족은 실패자라 부르고 외부 사람들은 장인이라 불렀다. 결국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 크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진 속의 외할아버지도 서윤이 알던 노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젊은 김대환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자들, 한국인 기술자들, 그리고 낯선 자동차들이 있었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1984년 부산항, 1989년 울산, 1992년 감천창고, 1998년 영도. 몇몇 사진에는 차량 번호 일부와 모델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서유는 그중 2장을 오래 확인했다. 한 장에는 흰색 스포츠카의 일부가 보였고 다른 한 장에는 붉은색 차체의 곡선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노트 속 반복되던 이름들과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외할아버지가 자동차를 좋아했던 흔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록을 더 읽을수록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노트에는 장기 보관 상태 확인, 습도 관리, 타이어 하중 분산, 원본 서류 별도 보관, 가족에게 노출 금지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특히 가족에게 노출 금지라는 말은 서윤의 시선을 오래 붙잡았다. 외할아버지는 왜 자신의 가족에게 무언가를 숨겨야 했을까? 그들은 그가 가진 것을 빼앗을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부로 조롱할 사람들이었을까? 서윤은 답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장례식에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만 생각해도 충분했다. 그들은 외할아버지를 사랑해서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집과 땅, 남은 물건의 금전적 가치뿐이었다. 만약 외할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노트의 문장들이 더 이상 차갑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외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방어선이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있던 메달과 배지도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기술 경연 대회 이름, 오래된 정비조합 마크, 부산 지역 산업기능인 행사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표식들. 요즘 사람들에게는 별같이 없어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 기술자에게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쌓은 명예였다. 화려한 대학 졸업장이나 큰 회사 명함은 아니어도 외할아버지는 분명 자신의 자리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을 크게 바꾼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고장난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었다. 서윤은 가족들이 왜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는지 생각했다. 아마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든 부모의 가치는 때때로 집값, 연금, 상속 가능성 같은 숫자로 판단되곤 했다. 특히 자식들이 각자 도시에서 살아남느라 바빠질수록 늙은 부모의 과거는 귀찮은 이야기로 밀려났다. 외할아버지의 침묵도 그 안에서 굳어진 것인지 몰랐다. 자신을 설명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결국 말을 줄인다.
김대환은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된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서윤에게는 집 뒤편 지가 더 무겁게 다가왔다. 노트와 편지, 사진과 메달은 모두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도 다시 떠올랐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도 지 문은 늘 잠겨 있었다. 어른들은 그곳을 두고 고물창고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빨리 치우고 주차장으로 바꾸면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거라고 말했다. 외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 공간을 지켰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서윤은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한 수준을 넘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외할아버지가 가족에게 끝까지 숨긴 핵심이었다. 단순한 낡은 부품이라면 이렇게 많은 기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래된 공구 몇 상자라면 번본 서류별도 보관지라는 문장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던 것, 그것은 외할아버지의 자존심이자 비밀, 어쩌면 마지막 유산일지도 몰랐다. 가족들의 재촉은 그 사이 더 거칠어졌다. 큰외삼촌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라도 해보자고 했고 이모는 집안 물건을 중고업자에게 넘기면 정리가 빠르다고 했다. 한사촌은 요즘 영도 쪽도 개발 이야기가 있으니 감정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손해라고 했다. 그들은 집안에서 나온 노트나 편지에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빨리 버려야 할 종이더미로 여겼다. 서윤은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만약 이 자료들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외할아버지의 진짜 삶은 다시 한번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중요한 것들을 따로 모았다. 기술 노트, 외국어 편지, 사진, 메달, 자동차 관련 서류, 오래된 명함, 그리고 바퀴 모양 금속 열쇠고리. 그 열쇠고리는 처음에는 단순한 기념품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열쇠 하나가 함께 달려 있었다. 일반 방문 열쇠보다 작고 낡았으며 오래된 자물쇠에 맞을 것 같은 형태였다. 서윤은 그것이 지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 문을 열지는 않았다.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서윤은 외할아버지의 기록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하나의 결심에 가까워졌다. 이 집은 단순히 처분해야 할 유산이 아니었다. 이곳은 한 사람의 진실이 묻혀있는 장소였다. 가족들이 아무리 상속과 매매를 말해도 그녀는 먼저 외할아버지가 무엇을 남겼는지 알아야 했다. 그래야만 그를 제대로 보낼 수 있었다. 그래야만 장례식장에서 그를 비웃던 말들이 마지막 진실이 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 김대환은 평생 많은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물건들은 지금 서윤에게 말하고 있었다. 자신을 실패자로 기억하지 말라고, 자신이 지킨 것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사람은 오직 너뿐일지도 모른다고. 서윤은 그 무언의 메시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였다. 가족들이 고물창고라 부르던 곳,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철저히 닫아두었던 곳, 모든 기록과 사진과 오래된 열쇠가 가리키고 있는 곳,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확신했다. 그곳에는 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진실이 있었다. 외할아버지 김대환이 왜 침묵 속에서 살았는지, 왜 가족의 조롱에도 끝내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는지, 왜 죽기 전까지 그 공간만은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는지. 그 답은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낡은 열쇠 하나와 닫힌 문 하나가 이제 서윤을 외할아버지의 가장 깊은 시간 앞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김서윤은 그날 아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외할아버지 김대환이 남긴 노트와 편지, 사진과 오래된 열쇠는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족들이 평생 고물창고라고 부르던지 어린 시절부터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닫힌 공간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을 정리하라는 친척들의 연락은 점점 더 집요해졌고
큰외삼촌은 이번 주말에 부산에 내려와 부동산 중개업소를 만나겠다는 말까지 남겼다. 서유는 그 말을 확인한 뒤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느꼈다. 외할아버지의 가장 깊은 비밀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사람은 집을 팔 생각뿐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어야 했다. 그녀는 전날 밤 정리해둔 상자에서 바퀴 모양 금속 열쇠고리를 꺼냈다. 거기에 달린 작은 열쇠는 오래된 자물쇠에 맞을 듯 낡아 있었고 손때가 짙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랜 시간 외할아버지의 손에서 지켜진 마지막 허락처럼 느껴졌다. 서유는 그 열쇠를 바라보며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사람, 인생을 헛쓴 사람, 고물만 붙들고 살다 간 사람. 그 말들은 이제 더 이상 확신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내뱉은 무지한 판단처럼 느껴졌다. 지 문 앞에 선 순간 서유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명절에 친척들이 거실에서 떠들 때도 외할아버지는 종종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다. 어른들은 그를 두고 또 쓸데없는 걸 만진다고 했고 아이들은 문틈 사이로 안을 보려다 금세 관심을 잃었다. 서윤만은 달랐다. 그녀는 그 문 너머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늘 느꼈다. 외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막지 않았지만 그 공간만큼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때는 그것이 단순히 위험한 공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 문은 위험을 막는 문이 아니라 탐욕과 조롱을 막는 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낡은 열쇠는 여러 번 맞지 않는 듯하다가 마침내 자물쇠를 풀었다. 문이 열리자 오랜 시간 갇혀있던 공기와 함께 기름, 금속, 먼지의 냄새가 밀려왔다. 서유는 그 냄새 속에서 외할아버지를 느꼈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도 장례식장의 향 냄새도 아닌 그가 가장 자기답게 살았던 시간의 냄새였다. 지 않은 세월에 덮여 있었지만 버려진 공간은 아니었다. 선반에는 용도별로 나뉜 공구들이 있었고 부품 상자에는 낡은 라벨이 붙어 있었으며 금속 캐비닛에는 서류가 따로 보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오래되었지만 아무렇게나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김대환은 이곳을 끝까지 관리했다. 힘이 다해도 기억은 놓지 않은 사람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안쪽에 나란히 자리한 두 개의 커다란 형체였다. 두꺼운 천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세월의 먼지가 깊게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절대 고물처럼 보이지 않았다. 형태만으로도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유는 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노트 속의 장기 보관, 원형 유지, 가족에게 노출 금지라는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이어졌다. 외할아버지가 왜 이곳을 잠가 두었는지, 왜 가족이 아무리 비웃어도 설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곧 눈앞에 드러날 것 같았다. 첫 번째 덮개가 벗겨졌을 때 서유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바로 믿을 수 없었다. 먼지 아래에 드러난 것은 흰색 람보르기니 쿤타치였다. 자동차에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 이름만큼은 들어본 적 있는 전설적인 차였다. 1980년대 슈퍼카의 상징, 영화와 잡지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차, 평범한 사람이 평생 가까이에서 보기 어려운 물건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영도 오래된 주택가, 외할아버지의 닫힌 지 안에 있었다. 가족들이 고물창고라 부르던 곳에 세상 사람들이 수집품이라 부를 만한 차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차체는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본래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래 방치된 듯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복원이 필요해 보이는 곳도 분명했다. 그러나 서유는 그것이 단순히 비싼 차라서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 차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모든 평가를 뒤집고 있었다. 그는 고물만 만진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런 차를 알고, 다루고, 보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동안 가족이 비웃었던 기계와 부품과 기록들은 어쩌면 이 순간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였는지도 몰랐다. 서윤의 시선은 곧 두 번째 덮개로 향했다. 하나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발견이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천알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는 순간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친척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죽은 사람에게 돈을 왜 쓰느냐던 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느냐던 말, 만약 그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떤 얼굴을 할까? 하지만 서유는 곧 그런 생각을 밀어냈다. 이 순간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외할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남겨진 진실이었다. 두 번째 덮개 아래에는 붉은색 페라리가 있었다. 서유는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고급 스포츠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캐비닛에서 찾은 서류와 노트 속 모델명을 대조하면서 숨이 막힐 만큼 큰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페라리 250 GTO였다. 자동차 수집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이름, 세계적으로 극히 희귀하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차였다. 한국의 오래된 개인지 안에서 그런 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기록은 그것이 우연이나 착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유는 금속 캐비닛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등록 관련 서류, 오래된 보험 자료, 보관 기록, 부품 구매 영수증, 항만 창고 출입 기록, 외국인 소유주와 주고받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류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고 일부는 공증도장과 번역문까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김대환은 이 두 대의 차를 충동적으로 숨겨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법적 근거와 기술 기록을 함께 지켜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될 날을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다. 사진도 있었다. 젊은 김대환이 흰색 람보르기니 옆에 서 있는 사진, 붉은 페라리와 함께 찍힌 사진, 부산항 창고에서 외국인들과 나란히 기록된 사진, 울산의 정비시설 앞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남아있는 사진.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서윤이 알던 말 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술자였고 누군가에게 신뢰받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손으로 얻은 세계를 조용히 지키던 사람이었다. 그동안 가족이 보지 못한 그의 얼굴이 사진 속에 있었다. 서유는 두 대의 차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이해했다. 만약 외할아버지가 돈만 원했다면 오래전에 팔았을 것이다. 노년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고 병원비도 부족했으며 집은 낡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팔지 않았다. 그가 이것들을 남겨둔 이유는 가격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차들은 그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였다. 누군가에게는 소유물일 수 있지만 김대환에게는 자신의 젊음, 기술, 자부심, 그리고 가족에게조차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존엄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유는 외할아버지가 왜 침묵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그의 삶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 차들을 알았다면 외할아버지를 다시 보려 하기보다 먼저 가격을 검색했을 것이다.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들은 갑자기 효도와 가족애를 말했을 것이다. 장례비 한 푼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상속분을 주장하며 서로 얼굴을 바꾸었을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숨겼고 지켰고 끝까지 입을 닫았다. 지 한쪽에는 정비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 기록은 그가 병원에 가기 몇 달 전이었다. 손글씨는 많이 흔들렸지만 내용은 여전히 꼼꼼했다. 습도 확인, 배터리 분리 상태, 타이어 상태, 외부 도장 점검, 서류 재확인. 그는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노인처럼 보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세계를 관리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 순간 외할아버지의 죽음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품은 채 그것을 이해할 사람을 기다리며 떠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서윤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것은 행운만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외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다. 가족에게 알려버리는 것도
곧바로 돈으로 바꾸는 것도 서둘러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서윤에게 외할아버지의 집은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었다. 낡은 집은 더 이상 빨리 처분해야 할 부동산이 아니었고, 지는 더 이상 가족들이 말하던 고물창고가 아니었다. 그곳은 김대환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남긴 마지막 증언이었다. 2대의 차는 먼지 아래 잠들어 있었지만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기술자였고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 서윤은 지를 다시 닫기 전 캐비닛 속 서류들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녀는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친척들은 곧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마음대로 문을 열려고 할지도 몰랐다. 외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하루아침에 탐욕의 대상이 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다. 무엇보다 이 진실은 먼저 제대로 이해되어야 했다. 차의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차들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였고 외할아버지가 왜 그것들을 끝까지 감췄는지였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서윤의 마음은 지 안에 머물러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혼자 감당했던 서러움, 가족들에게 들었던 조롱, 외할아버지의 병실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모든 아픔 뒤에 이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현실일수록 더 신중해야 했다. 그녀는 외할아버지가 남긴 노트와 서류, 사진을 다시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이 비밀은 가족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이 잘못 기억되지 않도록 남겨진 마지막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지켜야 할 사람은 김서윤 자신이었다. 김서윤은 지 안에 남겨진 서류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차량의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그녀는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서류들은 외할아버지 김대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2대의 차가 값비싼 물건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외할아버지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였다. 람보르기니 쿤타치와 페라리 250GTO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젊음, 기술, 신뢰,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온 자존심의 결과였다. 서윤은 금속 캐비닛에 정리된 파일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시간이 느껴졌지만 내용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수입 관련 확인서, 이전 소유자와 주고받은 계약서, 항만 창고 보관 기록, 정비 이력, 부품 구매 영수증, 보험 관련 자료, 차량 등록에 필요한 문서들이 순서대로 묶여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대충 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모든 근거를 남겨두었다. 마치 언젠가 자신의 침묵을 대신해줄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특히 람보르기니 쿤타치와 관련된 파일은 1990년대 후반의 기록이 많았다. 서윤은 그 시기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때였는지 알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회사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가정마다 빚과 불안이 쌓였던 시절이었다. 파일 속 기록에 따르면 그 차는 한 외국인 사업가가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차량이었다. 그는 당시 수입 부품과 고급 차량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보였고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에 빠지면서 많은 자산을 정리해야 했다. 김대환은 그 차량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수리해 주었지만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길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수금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서가 이어질수록 이야기는 달라졌다. 사업가는 차량을 처분해야 했고 김대환에게 밀린 정비 비용과 보관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정식양도 계약을 통해 차량 일부 권리와 이후 완전 소유권이 김대환에게 넘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계약서에는 변호사 사무실 도장과 공증 기록까지 남아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누군가의 실패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함부로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지켰다. 페라리 250GTO의 기록은 더 오래되고 복잡했다. 관련 문서에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름들이 등장했다. 일본인 수집가, 이탈리아 출신 자동차 중개인, 부산항 창고, 임시 보관 계약, 보건 의뢰서. 서유는 모든 내용을 단번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흐름은 점점 선명해졌다. 외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희귀 차량 복원과 보관에 관여했던 기술자였다. 그 시대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수입차 자체가 흔하지 않았고 부품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더욱 드물었다. 그런데 김대환은 그 드문 사람 중 하나였다. 기록 속 사람들은 외할아버지를 단순한 정비공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판단을 기다렸고 그의 기술을 믿었고 그의 손에 귀중한 차량을 맡겼다. 어떤 편지에는 권영을 훼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시간이 걸려도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자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유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족들은 외할아버지를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그는 세월을 견디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빠르게 고치고 빨리 팔아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것의 본래 모습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서유는 외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낡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했는지 조금 이해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었다. 그에게 물건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시간의 기록이었다. 기계는 사람의 손을 기억하고 자동차는 그 시대의 꿈을 품고 있으며 오래된 부품 하나에도 누군가의 노력과 선택이 남아있다고 그는 믿었을 것이다. 가족들은 그것을 고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이제 그것이 철학처럼 느껴졌다. 외할아버지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이 가진 의미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 서윤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 속 젊은 김대환은 부산항 창고, 울산의 정비시설, 낯선 외국인들과 함께한 자리들에 있었다. 그는 언제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았다. 화려하게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사진마다 그의 존재는 분명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었고 맡은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서유는 그 점이 더 깊이 와닿았다. 외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자신의 성취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더 쉽게 그를 무시했는지도 몰랐다. 말하지 않는 사람의 가치는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지워진다. 서유는 외할아버지가 왜 2대의 차를 팔지 않았는지 계속 생각했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를 팔았다면 그는 더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낡은 집을 수리할 수도 있었고 병원비 걱정을 덜 수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가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차들은 돈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과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던 시간, 자신이 가장 자신다웠던 시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손을 믿어주었던 시간의 증거였다. 서유는 그 생각에 이르자 마음 한쪽이 아파졌다. 외할아버지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자식들은 그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낮게 보았고 친척들은 그의 조용한 성격을 무능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밖에서는 달랐다. 누군가는 그에게 감사했고 누군가는 그를 기억했고 누군가는 그의 실력을 문서와 사진 속에 남겼다. 그 간극이 너무 컸다. 한 사람이 어디에서는 장인으로 존중받고 어디에서는 실패자로 조롱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서윤을 오래 흔들었다. 더 많은 기록을 확인할수록 김대환이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고 쉽게 사람을 배신하지 않았으며 맡겨진 것을 자기 것처럼 지켰다. 페라리와 관련된 문서에는 오랜 기간 소유권 정리가 복잡했던 흔적이 있었다. 원래 소유주가 해외로 떠나고
연락이 끊기고 중간 관계자들이 사라지는 동안 차량은 한국에 남았다. 김대환은 그 차를 방치하지 않았다. 그는 법적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보관했고 관련 비용과 정비 내용을 모두 기록했다. 시간이 흐른 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차는 그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그 과정이 빠르거나 쉬웠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고 기록했고 지켰다. 서윤은 그 점에서 외할아버지의 성격을 다시 보게 되었다. 가족들이 말하던 고집은 어쩌면 책임감이었다.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성향은 어쩌면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는 태도였다. 말이 적은 성격은 어쩌면 자신을 설명해봐야 왜곡될 뿐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의 방어였을지도 몰랐다. 외할아버지는 세상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공간 안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는 그래서 창고가 아니라 피난처였다. 밖에서는 조롱받아도 그 안에서만큼은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 서윤은 가족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외할아버지의 기록을 읽기 전에 차량 가격부터 검색했을 것이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전부터 효도하지 못해 미안했다는 말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장례비를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의 권리와 도리를 내세웠을 것이다. 누군가는 외할아버지가 치매였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서윤이 혼자 몰래 숨기려 했다고 몰아갔을지도 모른다. 외할아버지가 왜 끝까지 침묵했는지 그 이유는 이제 너무 명확했다. 그는 사람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믿을 사람과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제대로 봐준 사람이 서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서윤이 어린 시절 그의 낡은 이야기들을 지루해하지 않고 들었던 일, 병원에서 혼자 그의 곁을 지킨 일, 가족의 조롱에도 장례를 포기하지 않은 일, 그 모든 것이 외할아버지에게는 이미 답이었을 것이다. 말로 남기지 않아도 그는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자신의 삶을 돈으로만 보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지. 서윤은 그날 게러지 안에서 오랫동안 기록을 정리했다. 노트와 계약서, 사진과 영수증을 날짜별로 다시 묻고 중요한 문서들은 따로 보관했다. 그녀는 자신이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적 문제와 보건 문제, 보존 방식까지 모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성급히 알리지 않는 것이었다. 외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것을 며칠 만에 소문으로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대의 차는 점점 다른 의미가 되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다. 다음에는 놀라운 재산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외할아버지의 영혼에 가까웠다. 람보르기니는 그가 한때 얼마나 대담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었고, 페라리는 그가 얼마나 섬세하게 오래된 가치를 지켜왔는지를 말해주었다. 두 대 모두 외할아버지의 다른 얼굴이었다. 한쪽은 시대를 앞서간 꿈이었고 다른 한쪽은 세월을 견딘 품격이었다. 둘 다 김대환이라는 사람 안에 있었다. 가족들은 그중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서윤은 그 사실이 억울하면서도 이상하게 자랑스러웠다. 외할아버지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남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지켰고 자신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마지막 진실을 맡겼다. 세상이 그를 크게 기록하지 않아도 가족이 그를 낮게 불러도 그의 삶에는 분명히 빛나는 부분이 있었다. 그 빛이 너무 오래 먼지 아래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서윤의 슬픔은 조금 다른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외할아버지를 잃은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는 새로운 책임감이 섞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장례를 치른 불쌍한 손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대환이 남긴 진실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 이 이야기를 지킬 사람, 기록을 읽어낼 사람, 이 차들이 단순한 가격표로 떨어지지 않게 막을 사람이었다. 가족들이 외할아버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침묵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노트를 남겼고 사진을 남겼고 계약서를 남겼고 2대의 차를 남겼다. 그것은 세상에 소리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알아볼 사람에게는 분명한 고백이었다. 나는 헛살지 않았다. 나는 지켰다. 나는 내 삶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서유는 그 고백을 이제 자신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 번 들은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외할아버지가 지킨 꿈은 이제 그녀의 책임이 되었다. 2대의 차는 여전히 먼지와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것들은 김대환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증언이었고 가족의 조롱을 넘어 살아남은 자존심이었으며 한 사람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침묵의 기록이었다. 서유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다. 외할아버지는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 알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끝까지 자기 삶을 완성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은 그녀를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페라리의 서류를 다시 확인하던 날, 김서유는 자신이 아직 외할아버지 김대환의 비밀을 전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차량 등록 서류와 정비 기록, 사진과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이 외할아버지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페라리 내부의 작은 보관함에서 오래된 봉투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은 다시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로 쌓여 있었고 겉면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유는 그 글씨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외할아버지의 글씨였다. 젊은 시절의 반듯한 필체는 아니었고 말년에 가까워진 손끝의 흔들림이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단정했다. 오래 생각하고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남겨야 한다고 결심한 사람의 글씨처럼 보였다. 서유는 한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은 모두 기록이었다. 계약서, 영수증, 사진, 정비 노트, 보관 내역. 그것들은 외할아버지의 삶을 설명해 주었지만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말해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봉투는 달랐다. 이것은 서류가 아니라 목소리일지도 몰랐다. 죽기 전까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말일지도 몰랐다. 봉투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문장은 길지 않았다. 화려한 표현도 없었고 자신을 억울하게 포장하려는 말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아팠다.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왜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왜 이 차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왜 낡은 집과 게러지 안에서 세월을 견디며 살았는지를 조용히 적어두었다. 그는 가난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니라고 썼다.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결국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쉽게 단정하는 일이었다고 했다. 평생 손으로 일한 사람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실패자라 부르고 지키고 싶은 것을 고집이라 부르며 침묵을 무능함으로 여기는 말들이 오랫동안 마음을 갉아먹었다고 적혀 있었다. 서유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다. 가족들이 장례식 전후로 내뱉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사람, 쓸데없는 것만 붙든 사람, 오래 산 것 말고는 이룬 게 없는 사람. 외할아버지는 그 말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모른 척했을 뿐이었다. 상처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를 설명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다. 편지에는 2대의 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를 단순한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것들은 자신이 가장 자신답게 일했던 시간의 증거였고 누군가가 자신의 손과 판단을 믿어주었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돈이 필요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팔 수 없었다고 했다. 팔아버리면 그 안에 담긴 시간까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미친 고집처럼 보였겠지만 자신에게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어졌다. 그는 이 차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탐욕 때문이었다고 썼다. 돈 냄새를 맡는 순간 사람은 너무 쉽게 태도를 바꾼다고 했다. 살아있을 때는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값비싼 물건 앞에서는 갑자기 피부치를 말할 것이라고 했다. 장례비를 아까워할 사람들이 유산 앞에서는 효도를 말할 것이고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서유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외할아버지는 사람을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자신이 지켜온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함부로 팔리고 찢기고 잊히는 것만은 막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숨겼다. 그래서 기록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보호였다는 뜻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서윤을 직접 부르는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남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아이라고 적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도 나를 짐처럼 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했다. 사람보다 돈을 먼저 보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젠가 이곳을 열어도 된다고 했다. 그 문장들은 서윤의 마음 깊은 곳을 찢고 들어왔다. 외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끝까지 곁에 남을 사람인지, 누가 그의 삶을 가격표로만 보지 않을 사람인지. 서윤은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의 신뢰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실감했다. 이것은 우연히 발견한 행운이 아니었다. 외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세계가 자신에게 넘어온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돈보다 먼저 이해되어야 했다. 서윤은 자신이 이 비밀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이 이야기는 외할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상속 분쟁이 될 것이었다. 그 우려는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집 정리를 재촉했다. 큰외삼촌은 부산에 내려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이모는 낡은 물건들은 중고업자에게 넘기면 된다고 했다. 사촌 중 한 명은 게러지 안에 오래된 차가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듯 혹시 쓸만한 게 있으면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말투는 가족의 권리를 말하고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이미 그 속셈이 보였다. 그들은 외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병원에 오지 않았다. 장례비를 나눌 때는 모두 사정이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집과 게러지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다. 서윤은 편지 속 문장이 현실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외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오래 침묵했는지, 왜 아무에게도 열쇠를 맡기지 않았는지 이제는 의심할 수 없었다. 서윤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기로 했다. 한국에서 가족 간 상속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정 다툼으로 가면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서류 하나의 부족함도 큰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부산 지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외할아버지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 영수증, 게러지에서 찾은 계약서와 차량 관련 서류, 편지 사본을 모두 정리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먼저 소유권 확인이 중요하다고 했다. 차량이 실제로 김대환 명의로 정리되어 있는지, 과거 계약서와 공증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상속 재산으로 포함될 경우 어떻게 분할되는지,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특정 물건을 서윤에게 맡긴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검토해야 했다. 서윤은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던 때보다, 병원비를 혼자 계산하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가족들의 연락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왜 집 열쇠를 혼자 갖고 있느냐는 말, 유품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말, 장례비를 냈다고 해서 전부 자기 것처럼 굴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서윤은 그 모든 말 속에서 외할아버지가 견뎌온 세월을 보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없던 것에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갑자기 오래전부터 자기 몫이었다고 믿기 시작했다. 서유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외할아버지는 원한을 남기지 않았다. 누구를 벌하라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지킨 것들을 제대로 보아달라고 했다. 그 말은 서윤에게 복수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하고 있었다. 분노에 기대어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은 쉬울지 몰랐다.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고 차량 이름을 말하고 그들이 놀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순간의 위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외할아버지가 원한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무기로 쓰지 않았다. 끝까지 조용히 지켰다. 그렇다면 서윤도 그의 방식을 따라야 했다. 성급하게 떠벌리지 않고 법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보호하고 진실이 돈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막아야 했다. 그날 밤 서윤은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따로 보관했다. 그것은 차량 서류보다 더 중요한 문서처럼 느껴졌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가 외할아버지의 과거를 증명한다면 그 편지는 그의 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분명히 서윤에게 닿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가족의 욕심 앞에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외할아버지가 평생 지킨 진실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돈으로 환산하면 너무 큰 유산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한 사람의 명예였다. 김대환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조롱 속에 남지 않게 하는 것. 그가 실패자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서윤은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외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면 이제 자신도 그 믿음에 답해야 했다. 가족들이 어떤 얼굴로 다가오든 어떤 권리를 주장하든 그녀는 먼저 진실을 지킬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더 이상 잠긴 게러지 안에서만 숨쉬지 않을 것이었다. 김서윤은 외할아버지 김대환이 남긴 편지를 읽은 뒤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장례식장에서 혼자 비용을 계산하던 손녀, 친척들의 차가운 말을 들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던 사람, 낡은 집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서류 더미 앞에서 막막해하던 사람은 여전히 그녀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 다른 마음이 생겼다. 누군가의 삶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상속 전문 변호사를 만난 뒤부터 서윤은 모든 일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한국에서 가족 간 상속 문제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법적인 확인, 소유권 증명, 차량 등록 이력, 과거 계약서의 유효성, 외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기록의 의미까지 차분하게 검토해야 했다. 그녀는 장례비 영수증, 병원비 내역,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 게러지에서 찾은 계약서와 정비 기록, 사진과 편지를 모두 순서대로 정리했다. 외할아버지가 평생 기록으로 자신을 지켜왔다면 이제 그녀도 기록으로 그의 삶을 지켜야 했다. 친척들은 서윤의 침착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큰외 삼촌은 가족끼리 이를 키우지 말자면서도 집 열쇠를 넘기라고 했다. 이모는 오래된 차가 있다면 감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촌들은 갑자기 외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꺼내며 자신들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례식장에는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말을 앞세웠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외할아버지의 편지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돈 냄새가 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외면했던 관계까지도 자기 몫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윤은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다. 그녀는 외할아버지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큰소리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팔아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진실이 아니라 먼지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존엄이었다. 서윤은 그 마음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 법적 검토는 몇 주 동안 이어졌다. 다행히 김대환은 생각보다 훨씬 철저한 사람이었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에 관한 서류는 대부분 정식 절차를 거쳐 남아있었고 오래된 계약서와 공증문서, 보관 기록과 이전 서류는 차량의 소유 과정이 우연이나 불법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게러지 안의 자료들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오랜 준비였다. 변호사는 재산 분할 문제와 별개로 두 차량과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관리 권한을 서윤이 상당 부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외할아버지의 유산이 친척들의 손에서 곧장 흩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태도는 더욱 달라졌다. 어떤 사람은 서윤이 욕심을 부린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외할아버지가 노년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가능성을 들먹였다. 누군가는 장례비를 냈다는 이유로 유산 전체를 차지하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서윤은 그런 말들이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외할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몫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윤은 2대의 차를 팔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그녀에게 돈은 절실했다. 장례비와 병원비로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고 회사의 계약 기간도 곧 끝날 예정이었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를 팔면 그녀의 삶은 단숨에 달라질 수 있었다. 빚 걱정도, 월세 걱정도, 불안한 고용도 모두 멀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외할아버지가 평생 지킨 이야기는 결국 가격표 하나로만 남을 것 같았다. 그녀는 먼저 보존을 선택했다. 울산의 클래식화 복원 전문가에게 연락했고 경기도의 한 교통 관련 사설 박물관에도 조심스럽게 자문을 구했다. 서울의 자동차 역사 연구자와도 연결되었다. 모두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서류와 사진,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김대환이라는 이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의 가치보다도 한국 산업화 시기 부산항 주변에서 활동한 한 기술자가 어떻게 이런 차량들과 연결되었는지에 주목했다. 서윤은 그때 처음으로 안도했다.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돈이 아니라 역사와 기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영도 집은 여전히 오래되고 불편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곳을 더 이상 부끄러운 유산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외할아버지의 서재에 남은 노트들을 정리하고 편지와 사진을 스캔해 보관했으며 게러지 안의 물건들을 목록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낡은 공구, 부품 상자, 기술 메모, 외국에서 온 편지, 오래된 명함 하나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것들은 세상에 알려진 유명인의 유품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삶을 이루는 진짜 조각들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서윤의 마음도 조금씩 변했다. 처음에는 외할아버지를 무시한 가족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들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기를 바랐다. 그러나 점점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억지로 보여준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보물이 있어도 가격만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도 권리만 본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외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었다. 진짜 회복은 다른 곳에 있었다. 김대환이라는 이름을 조롱 속에서 꺼내어 제대로 놓아주는 것. 그가 실패자가 아니라 손끝의 기술로 시대를 견딘 사람이었음을 기록하는 것. 그가 가난하게 늙었지만 가난한 사람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지킨 것들이 탐욕의 손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서윤은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받아들였다. 어느 날 그녀는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문장이 있었다.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슬펐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다.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세상에서 잊히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잘못 기억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고집 센 노인, 실패한 가장이라는 이름으로만 남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상처였을 것이다. 서윤은 그 잘못된 기억을 바꾸기로 했다. 언젠가 2대의 차가 복원되어 다시 세상에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부자들의 수집품으로만 소개되지 않을 것이다.
부산 영도의 한 게러지에서 수십 년 동안 한 기술자가 지켜온 삶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 외할아버지의 노트와 사진도 함께 기록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가족들의 차가운 농담 속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서윤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출근했고 생활비를 계산했고 현실적인 불안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편지, 그리고 그가 지켜온 2대의 차는 그녀에게 이상한 힘을 주었다. 누군가에게 끝까지 믿음받았다는 사실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었다. 김대환은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았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국 사라지지 않았다. 먼지 속에 묻혀있던 진실은 그를 사랑했던 한 사람에게 닿았고 그 한 사람은 그 진실을 돈보다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사람의 가치는 마지막에 남긴 재산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는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무엇을 지켰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기억해주는 이가 있었는지에 따라 한 삶은 다시 빛을 얻는다. 김서윤은 그것을 외할아버지의 죽음 이후에야 배웠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 한 사람을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때로 그 사람의 남은 생을 대신 살아주는 일이기도 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난, 나이듦, 침묵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때로 돈과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따뜻함을 남겼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떤 마음으로 삶을 견뎌냈는지에 담겨 있습니다. 김대환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바라봐준 손녀가 있었기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과 품격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응원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에 오래 남는 진실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